네, 잠시 후 저희 1시부터요. 2021년도 안양시 학부모 교육기부단 온택트 발대식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네, 학부모 교육기부단 선생님들께서는 물론 이제는 또 알아서들 다 음성으로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또 혹시 모르니까요. 음성화 되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학부모님들의 얼굴 화면이 보일 수 있도록 비디오를 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열리는 온택트 발대식에서는 안양시 학부모 교육기부단의 1년간의 운영 계획을 공유하고 교육기부단 역량 강화 연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말 모시기 힘든 분 어렵게 모셨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학생이 행복한 명품 교육도시 안양을 구현합니다. 저는 오늘 안양시 학부모 교육기부단 온택트 발대식 사회를 맡은 미래인재 교육센터 황순옥 센터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늘 또 불가피하게 온택트 발대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참여하고 계시는 교육기부단 선생님들께 다시 한 번 더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학부모 교육기부단 온택트 발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모두 각자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 화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의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학부모 교육기부단 발대식을 축하하기 위해 두 분의 축사가 도착하였는데요. 먼저 교육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열정을 통해 교육도시 안양을 이끌어가시고 학생과 우리 학부모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안양시 인재육성재단의 이사장님이신 최대호 안양시장님의 인사 말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학부모 교육기부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양시장 최대호입니다. 따뜻한 봄이 되고 날씨가 좋아질수록 잦은 만남과 예부활동 증가로 코로나19 확산되어 4차 대유행으로 이어질까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코로나19의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며 나의 건강과 가족의 생명, 이웃의 안전을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2021년도 학부모 교육기부단 온라인 발대식에 함께하신 177분의 학부모님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올해부터는 교육기부 방식을 비대면, 대면을 혼용하여 시대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육기부단 여러분이 교육기부뿐만 아니라 마을교육 활동가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새롭게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제도를 개편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교육기부단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과 자율 동아리 지원 사업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오늘 발대식 시작으로 학부모 교육기부단의 중장기적인 발전과 뉴노멀 시대의 변화는 교육 환경과 미래 교육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더욱더 풍요로운 교육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안양시와 안양시 인재육성재단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기부단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더 큰 건승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의 공교육을 책임지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안양과천 교육지원청 전성화 교육장님의 축사를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안양과천 교육지원청 교육장 전성화입니다. 따뜻한 봄날에 학부모 교육기부단 온택트 발대식이 개최됨을 축하드립니다. 안양시 인재육성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부모 교육기부단은 안양과천 교육지원청과 안양시청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양혁신교육지구 사업 중 하나로서 학부모의 교육 전문성 향상과 지역사회 교육기부 문화 구성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로, 생태, 인성, 기타, 독서, 수공예,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부모 교육기부단이 개설되고 운영됨으로써 향후 학교 지원과 연계되어 학교의 교육활동이 더 깊이 있고 풍성해지리라 기대됩니다. 학교와 지역의 교육 인프라 활용을 위한 공유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힘써주시는 안양인재육성재단에 감사를 드리며 학부모 교육기부단으로 활동하기 위해 신청해 주신 학부모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양과천 교육지원청에서도 안양혁신교육지구 시즌3를 맞이하여 경계를 넘어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혁신교육 실현으로 미래 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의 말씀대로 정말 오늘 행사는 어려운 코로나 환경 속에서도 교육기부에 대한 열정과 교육의 끈을 놓지 않고 올해 진행될 활동들에 대해서 공유하는 자리가 되고 있는데요. 아울러서 역량 강화까지 연수를 진행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먼저 2021년도 학부모 교육기부단 진행될 사업들에 대해서 화면을 통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함께해요입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귀엽지는 않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3단계 함께해요. 네. 먼저 1에서 1.5단계입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맞춰서 모든 사업을 정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2단계입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맞춰 대면, 비대면 혼용으로 운영을 합니다. 네. 2.5단계는 동일하게 정부의 방역 지침에 맞춰서 모든 사업을 비대면으로 운영을 합니다. 현재 저희 안양시 인재육성재단은 2.5단계에 맞추나요 비대면 운영으로 전면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 대면을 해야 하는 일부 악기와 수공의 경우에는 저희가 대면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방역 지침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3단계는 정부 방역 지침에 맞춰서 모든 사업을 일시 중단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네, 저희 쪽에서 계획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2021년 학부모 교육기부단 사업계획, 학부모 교육기부단 운영입니다. 학부모 교육기부에 관련한 운영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4월부터 2021년 12월 달까지입니다. 운영 대상은 관내 초, 중학교입니다. 운영 방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대면, 비대면 혼용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1년 1학기 일부 분야 또는 일부 분야와 동아리만 비대면으로 저희가 교육기부를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하반기 분야별 비대면 교육기부 컨텐츠의 경우에는 저희가 연구하고 개발하고 제작에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기부 키트를 제공하고 대면 교육 진행 시에 방역 물품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네, 학부모 교육기부단 자율 동아리 운영 관련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계획입니다. 첫 번째, 운영비는 현재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두 번째, 지급 완료된 시점부터 12월 달까지 운영을 해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네, 매년마다 정산하시는데 저희 학부모님께서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요. 올해는 분기별로 정산 진행하겠습니다.
6월달과 9월달에 분기별 정산이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또한 2021년도 12월 초에 저희가 정산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운영 방법은 동일합니다. 각 동아리별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 비대면, 자율 동아리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네, 학부모 교육기부단 보수교육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학부모님들께서 정말 열심히 진행해주고 계시는데요. 운영 계획입니다. 4월부터 7월달까지 보수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지원하는 대상은 저희 학부모 교육기부단 분야별로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운영 방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대면, 비대면 혼용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현재 실습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분야 이외에는 저희가 비대면으로 전체 전환을 했고요. 혹여 1일 확진자 300명 이하로 발생할 때에는 전면 다시 대면으로 저희가 조정하여 전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네, 학부모 단계별 온택트 연수 관련입니다. 운영 계획은 신청은 2021년도 5월 초 저희가 학교를 통해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고요. 연수는 5월부터 7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대상으로는 빠질 수 없죠. 저희 학부모 교육기부단 177명 포함이시고요. 안양시 관내 거주 중인 예비초, 초, 중, 고등학생 학부모님 623명, 총 800여 명의 학부모를 중심으로 저희가 온택트 연수가 진행이 됩니다. 운영하는 방법은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연수를 진행을 합니다. 향후에는 수료자 대상 학부모 아카데미 신규 과정을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네, 학부모 아카데미 신규 과정입니다. 저희 학부모님들께서 정말로 그렇게 기다리셨던 신규 과정이 올해 열렸습니다. 신청 안내는 2021년도 8월 초 학교를 통해서 공문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고요. 신청은 2021년도 8월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네, 분명히 지원을 많이 해주실 텐데요. 아마 면접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내심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선정 결과는 2021년도 8월 말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정 이후에 8월 말부터 11월 달까지 운영이 됩니다. 대상은 상반기 학부모 단계별 연수를 이수하신 분들 중심으로 저희가 신규 과정을 접수를 받을 텐데요. 딱 100명입니다. 넘어갈 때는 면접으로 저희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방법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대면, 비대면 혼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각 분야별로 신규 전문 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네, 이제 12월 연말 이야기를 또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학부모 교육기부 포럼과 2022년 학부모 교육기부단 위촉식 관련입니다. 위촉 대상자는 먼저 검토, 안내, 운영의 순으로 진행이 될 건데요. 2021년도 11월 말에 위촉 대상자 기준에 부합한 분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위촉 대상자가 12월 초에 안내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포럼과 위촉식은 2021년도 12월 중에 일어날 추진될 계획입니다. 위촉 대상은 2021년 학부모 교육기부단 위촉 기준에 부합한 학부모님과 또한 신규로 상반기 단계별 연수를 이수하신 분들 중에서 신규 과정을 이수하신 학부모님들 중심으로 위촉이 되겠습니다. 운영 방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대면, 비대면으로 혼용할 예정인데요. 특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학부모 교육기부단 운영위원회가 주체적으로 교육기부 포럼은 운영해 주셔야 합니다. 관련해서 저희 사업 담당자와 협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매우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저희도 위촉 기준이 좀 이제까지 좀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위촉 기준을 저희가 학부모님들의 그 어떤 의견들을 반영하고 최근 코로나19의 상황들을 전체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수교육 수료는 출석률 70%입니다. 꼭 지켜주십시오. 두 번째, 단계별 연수 수료입니다. 출석률 동일하게 70%입니다. 세 번째, 교육기부는 대면 2회, 비대면 1회 이상으로 총 3회 이상으로 저희가 정했는데요. 비대면의 경우에는 컨텐츠를 제작하고 영상 촬영을 제작하는 그 기간들을 다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기부 2회로 산정을 하게 될 것이고요. 당해년도에 교육기부가 불가피한 분야들과 또 개인의 경우에는 교육기부 컨텐츠 연구보고서로 저희가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재단 양식 저희가 안내해 드릴 것이고요. 또한 코로나19 상황이 좀 더 심각해지게 되면 아마 관내 학교 쪽에서 대면의 교육기부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관련한 부분도 추후에 새롭게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기다리셨던 순서가 왔습니다. 다음 순서는 정말 저희 학부모 교육기부단 역량 강화 연수를 위해서 정말 모시기 힘든 분, 귀한 분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오늘 주제는 게임으로 이해하는 아이들이라는 주제로 또 1시간 동안 저희 학부모 교육기부단 선생님들과 함께 해주실 텐데요.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게임학과의 교수님으로 계셨고요. 한국게임자 개발협회장으로 역임하고 계시고 현재 경기게임마이스터고 교장선생님으로 계시는 정석희 교장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인사 말씀과 연수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수로 함께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정석희라고 합니다. 네. 바로 강의하면서 제 소개와 즐거운 강의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들,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좀 초점을 맞춰볼까 해요. 예. 방금 소개받은 정석희고요. 저는 현재 한국게임개발자협회라고 하는 약 20년 된 단체의 협회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최초의 게임 전문 마이스터고등학교인 경기게임마이스터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작년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게임 산업이 돈을 많이 버는 산업이다라고 뉴스라든가 여러 지면들을 통해서 익히 들으신 바 있으실 거예요. 제가 데이터를 몇 가지 좀 가져왔는데요. 게임 산업이 2019년도에 총 매출액이 15조 6천억 정도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게임 산업은 훨씬 더 많은 매출을 규모를 확보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수출액 또한 7조 7,600억 정도로 해서 K 컨텐츠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컨텐츠에서 때로는 50%에서 70%까지도 전체 비중들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한국의 게임 산업은 전 세계의 4위 혹은 5위 정도의 영국과 경쟁하는 수준의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2020년도에는 아마 17조 원 이상으로 예측이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숫자에 대해서 감이 잘 안 오시면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영화 산업이 한 2조 6천억 정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많이 보고 있는 웹툰 시장이 한 1조가 조금 안 되는 시장이니까 얼마나 큰 시장 산업 규모를 갖고 있는지는 아마 이 데이터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화두가 됐던 것이 언택트라고 하는 이야기들이었는데요. 게임은 원래 예전부터 언택트였죠. 온라인이나 네트워크상에서 유저들과 가상의 공간에서 플레이를 즐기는 형태로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독일의 게임산업협회 조사에 따르면 독일인 중 1,800만 명이 가족과 친구들과 소통과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게임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발표가 되었어요. 그래서 즉 게임 산업이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이러한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도구로서 이용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게임 산업에 대한 시사점을 몇 가지 좀 도출할 수 있어요. 게임은 하나의 매개체로서 사람 간의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우울하잖아요.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늘어난 여가 시간을 채울 수 있는 흥미와 재미를 제공합니다. 영화 산업이 위축이 돼서 극장 산업은 굉장히 많은 손실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넷플릭스 같은 OTT, 그 집에서 시청할 수 있는 컨텐츠를 보유한 플랫폼들은 굉장히 많은 성장들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산업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언택트 산업에 최적화되어져 있다라는 점과 이러한 코로나 위기 속에서 게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유용론, 즐거움과 흥미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것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아마 게임 산업, 게임 회사의 주가들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게임 산업은 이렇게 그렇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세계적인 전략가인 존 시백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 이후에 가장 거대하고 강력한 세대가 등장했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세대, 새로운 세대는 TV를 보거나 밖에서 뛰어노는 대신에 게임을 어렸을 때부터 하면서 성장해본 게임과 함께 자라난 세대라고 하는 거죠. 이들은 우리 부모 세대와는 좀 다른 점, 다른 이들과 소통하고 새로운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배운 세대. 게임으로 이러한 것들을 함께하며 성장했던 세대라고 볼 수 있어요. 저와 여기 지금 제 강의를 듣고 계신 부모님들은 아마 이렇지 않나요? 1970년대, 80년대에 우리가 늘 얘기했던 바보 상자라고 불렸던 이 TV. 그래서 TV 그만 봐, 바보대라고 부모님께서 한 번쯤은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바보 상자에서 채널이 2개밖에 없었던 MBC와 KBS, 거기서 주말에 영화, 토요 명화 이런 시간들을 기다리면서 컨텐츠를 즐겼던 그 시대에 우리가 이 바보 상자 때문에 우리가 바보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여러분의 생활 방식을 변화시키고 가치관 형성에 TV라고 하는 매체가 큰 영향을 끼친 것처럼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출생한 이 세대들은 게임이 이들의 삶에 굉장히 깊숙하게 자리 잡았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이렇게 노력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러한 세대를 1993년부터 2021년까지의 세대를 Z세대, G세대 혹은 뭐 밀레니엄 세대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MZ 세대 이렇게 함께 부르는데요. 이들의 부모님들은 굉장히 다양한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부모를 이해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아요. 1960년대에 출생했던 베이비붐 세대 그리고 민주화 학생운동들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80년대 중반의 학번을 갖고 있는 386 세대 그리고 그 민주화 이후에 소위 말해서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들을 영위했다고 얘기하는 X세대 등이 아마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부모일 거예요. 근데 이 세대들은 각각의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이비붐 세대 같은 경우는 그 대학 진학률은 가정의 형편이나 이런 것 때문에 높지 않았지만 공고, 상고라고 불리는 이런 특성화 고등학교에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진학을 했고 이들이 졸업을 해서 회사의 임원이나 은행 지점장 같은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저는 마지막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경제적, 사회적 성공을 대학을 진학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자녀분들에게 이런 요구들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이 안정된 삶의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반면에 X세대라고 불려지는 지금 이제 40대 후반, 중반, 후반, 50대 초반의 세대들은 경제 성장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그 전의 세대와는 좀 달리 청소년기가 그렇게 힘들게 보내지 않았던 세대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니까 IMF라고 하는 경제 위기를 거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굉장히 큰 시련을
겪었던 세대라는 거죠. 이런 세대의 특징을 좀 정리해 보면 취미나 자기 개발의 이런 어떤 개인적인 어떤 하고자 하는 것들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세대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의 세대에 부모님들도 이렇게 다양한 성격의 세대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고요. 예.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제가 느끼고 있는 감정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 재미가 없는 것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예전에는 재미있는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TV를 보거나 아니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거나 아니면 만화 가게에 가서 만화를 보는 형태였는데요. 지금은 즐길 거리가 너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웹툰도 보고요.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그 외에 유튜브와 같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아주 시시콜콜하다라고 여겨지는 방송조차 혹은 누가 코 골고 잠자고 있는 모습을 시청하면서 거기에서 새로운 어떤 재미들을 느끼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재미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것에는 우리 아이들은 반응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공정함에 필요한 규칙을 중요시한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 강의 제목이 게임으로 이해하는 아이들이어서 게임 안에는 굉장히 많은 규칙과 규범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버릇 없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실제로 게임 안에서 우리 아이들은 정말 철저하게 규칙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러한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신고하는 정신에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불법적이거나 속임수를 사용하는 유저들에게 분노하기까지 하죠. 이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있었던 지방 보궐선거,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서의 20대 여성과 20대 남성 청년층의 표심이 굉장히 상이하게 표출이 됐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그 아이들이 느꼈던 어떤 감수성에서에 대한 어떤 반감의 표심이다라고 하는 선거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었던 것처럼 이런 내용들이 아마 우리 아이들이 규칙과 공정함,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대해서 확인됐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 굉장히 익숙하죠. 여기서 온라인으로 좀 한정된 건요. 아무래도 좀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고 막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게 된 거잖아요. 코로나 상황도 있고 미세먼지라고 하는 건강에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실내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낯선 사람과 쉽게 친해지고 쉽게 이야기하고 쉽게 소통하는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합니다. 반면에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만나서 대면을 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요,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원합니다. 이것은 아까 두 번째 말씀드렸던 공정함이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내가 들이고 투자한 시간만큼 거기에 합당한 어떤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아이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공정하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지 내가 그러면 이건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은 아니야 이건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이야라고 하는 명확한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세상에서는 방대한 정보 습득의 기회를 갖고 있어요. 이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어렸을 때 중요한 것은 독서라고 하는 부분이었을 거예요. 책 많이 읽어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저희 학생이나 제 아이들에게 책을 많이 읽어 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은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쉽게 취할 수 있고요. 지금은 네이버도 잘 사용하지 않아요.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면 너무나 쉽고 편하고 잘 만들어져 있는 영상 컨텐츠로 아이들은 그 정보들을 취득하는 것이죠. 그러면 부모님들은 이렇게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에게 독서를 해라가 아니라 자, 예를 들면 교보문고 같은 곳에 가서 베스트셀러 추천하는 책들을 보면 그 책들은 아마 다른 분들이 읽어서 판매량이 일정 부분 되고 양질의 책이기 때문에 출판이 되어진 책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검증의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접하게 되는 정보는 잘못된 정보도 있고요.
그리고 좋은 정보이지만 좋은 정보를 판단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도 있고요. 진짜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러한 정보의 바닷속에서 아이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머님들 충분히 이해하시잖아요. 아이들이 책을 읽는 것보다는 눈과 어떤 귀로 동적인 영상들을 통해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훨씬 빠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은 그 판단, 좋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요즘 아이들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부분인데요. 우리 아이들은 본인이 할 수 있는 한계 영역을 스스로 규정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즉, 어른 세대들은 가진 것이 별로 없거나 그런 연습들을 통해서 저희가 뭐 한번 해보지 뭐 라고 하는 쉽게 도전할 수 있고 뭐 조금 마음의 상처를 입어도 다시 추스리고 뭐 이럴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아이들의 대부분의 말투와 생각들을 보면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조금 소극적인 자세인 거죠. 그러니까 즉 그런 느낌을 받죠. 무대 위에 서 있는 배우에게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 이면에 밝은 부분 이면에 어두워서 깜깜하고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을 한 발짝 나서서 벗어나 보려고 하는 시도들에 조금 낯설어하고 익숙해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네 스스로가 인생의 주연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가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스포트라이트를 움직여주는 조명기사가 너를 따라가 줄 거야. 그러니까 네가 가보지 않은 곳에 불빛을 비춰줄 거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도전이 좀 필요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자, 이 아이는 어떤 성격을 가진 아이일까요? 아마 부모님들 저 아이의 이미지를 보시면 생각이 드실 거예요. 어떨까요? 조금 내성적인 것 같고 소극적인 것 같고 약간 겁먹은 것 같고 움츠러든 것 같고 추워하는 것 같고 뭐 그렇죠.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네. 이 아이는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면 좀 수줍어하고 겁이 많은 아이처럼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샤이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야, 너 이렇게 샤이하니? 근데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게임을 좋아하고 나는 일하는 걸 난 직업을 원치 않아. 나는 그냥 이 게임이 좋아. 엑스박스라고 하는 게임기를 들고 게임을 소파에서 하고 있는 것이 보여지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영어 단어로 설명을 드리는 게 아주 적절하게 표현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 모습을 우리는 샤이한데 앞에 워크가 붙어서 워크샤이라고 하고요. 이걸 일하기 싫어하는 이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학교에서든 회사에서든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겁이 많고 수줍어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적극적이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게 마치 너 일하기 싫어하는 것처럼 느껴져 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생각하고 갖고 있고 말하고 싶은 것들을 거침없이 얘기했으면 좋겠어. 수줍어하지 말고 이런 표현도 좀 써볼게요. 우리가 용기라고 하는 것, brave heart,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이 용기라고 하는 것을 길이로 잰다면 용기의 길이, 크기는 어느 정도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는 이 용기의 길이는 머리 위로 30cm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내가 손을 들어서 머리 위로 30cm만 손을 올릴 수 있다면 그거는 용기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선생님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실래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에피소드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였고요. 명확하게 기억납니다. 선생님께서 칠판에 뭐 내용을 적으시면서 얘들아 바다 멀리 가서 물고기를 생선을 잡는 것을 뭐라고 하지?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머릿속으로 원양어
그리고 그 원형 어선 이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런데요, 그 대답을 못했어요 제가. 그 대답을 하려다 보니까요, 틀리면 어떡하지? 하면서 가슴이 콩콩콩 뛰고요. 얼굴이 빨개지면서 아 내가 틀리면 어쩌지? 아, 내가 알고 있는데 근데 아무도 손을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을 들려고 하는 찰나에 선생님께서 다 모르는구나 라고 하면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 내가 조금만 더 결단력 있게 용기를 냈었으면 내가 그걸 맞췄고 선생님께서 나를 주목하셨을 텐데 라고 하는 기억을 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용기가 필요해. 별것 아닌 것에서도 용기가 필요해 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아마 제가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물어봐요. 성격이 어때? 그럼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80% 이상의 학생들이 저는 내성적이에요 라고 합니다. 물론 내성적인 것에 대한 절대값이 있는 건 아니죠. 상대적인 내향성을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내성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자신 있게 표현하지 못했을까? 너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데 왜 자신 있게 표현하는 방법을 찾지 못했지?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 왜 그들이 그렇게 표현하지 못했는지를 깊이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사진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입에 테이프를 막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소리를 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저는 저기서 영단어 스피크업에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어요. 스피크는 말하다인데 스피크업은 어떤 의미일까? 스피크 아웃은 밖으로 소리를 치다 뭐 이런 내용일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영어 공부를 오랫동안 했지만 영어가 참 어려운 게 사실 저런 이유일 것 같아요. 동사와 함께 쓰여지는 부사, 전치사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념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적재적소의 그 단어들을 사용하기 어렵다인데요. 스피크업이 의미하는 것은요. 한번 보여주세요. 거리낌 없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가감없이 거침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걸 스피크업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주목했던 업이라고 하는 부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면요. 업은 저런 형태로 쓰여요. 치어업은 뭐죠? 파이팅 이런 뜻이잖아요. 예, 자, 승리를 기원하는 거죠. 파이트업은 끝까지 싸워. 최선을 다해 싸워. 기브업은 포기하다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브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진 거죠. 지었기 때문에 경기를 포기하게 되는 거고요. 포기를 하게 되면 말 그대로 기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긴 사람은 다 가져가는 거죠. 테이크하는 거죠. 즉, 우리가 영어 단어에서 저렇게 동사와 같이 쓰여지는 업의 의미는 끝까지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말을 할 때 있잖아. 네가 하고 싶은 거 끝까지 말해. 야, 최선을 다해서 응원하는 거고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거고 내가 경기에 지게 되면 모든 걸 뺏기는 것이야. 그러니까 업이라고 하는 의미가 끝까지라고 하는 그까지의 의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저는 스피크업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쫄지 마. 절대 쫄지 마라고. 네. 인간은 원래 저는 게을러서 많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제 네 발로 걷다가 지금은 두 발로 걸어서 도구를 사용하고요. 도구 중에서 도구의 끝판왕인 스마트폰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진화는 직립보행이 시작이 되면서 두 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인간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도구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문화를 만들어 왔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요. 네 발로 걸을 때는 우리가 몸에서 가장 중요한 거가 뭐죠? 중요한 부위는 요즘 뭐 헬스 트레이너도 많이 얘기하지만 코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코어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가장 중요한 장기들이 이 몸 가운데에 포함되어 있죠. 우리가 음식물을 먹게 되면 그 음식물이 위에서 소화가 됐어요. 그 에너지가
코어에 저장이 되고요. 이 코어에서 만들어진 에너지는 몸의 각 부분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 생각입니다. 네 발로 걸을 때는 에너지가 내 코어 배에 있는 에너지가 머리와 발끝까지 이렇게 수평으로 이동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살던 원시시대에는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거나 수렵을 하거나, 그리고 여자들은 뭐 인근에 있는 어떤 농사는 나중에 졌겠지만 뭐 과일 같은 걸 따거나 뭐 이런 활동들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늘 먹을 것이 없었던 시대죠. 그러면 인간은 그렇게 진화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시대에서 인간이 네 발로 걷지 않고 두 발로 서서 걷게 되는 순간 코어에서 만들어진 이 에너지는 머리 위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머리 위로 전달하기 위한 에너지가 두 배로 소모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는 가급적이면 머리로 에너지를 보내서 생각을 하는, 사고하는 습관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 배고픔이라는 의미는 에너지를 최소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에너지를 최소화한다는 얘기는 가급적이면 머리를 써서 생각하지 않는 습관으로 길들여진 거죠. 그리고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교육과 습관을 통해서 변해 가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가 일어나라고 해도 계속 자고 있는 이유는 이런 거죠. 그리고 어머니들도 게을러지고 싶은 순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다음 보실까요? 저는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똑똑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 지혜로움을 갖게 되려면 호기심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호기심의 눈으로 일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류가 진화해 간 거죠. 이렇게 유인원이 뭐 오랑우탄, 고릴라, 인간, 침팬지, 보노보 이런 형태로 시기별로 분기가 만들어져서 진화가 되는데요. 저 때의 인간은 그 유인원들과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오랑우탄이나 고릴라와. 그러면 인간은 어디에서 살았을까요? 처음에는. 저는 밀림의 나무 위에서 살았겠죠? 네. 그 나무 위에서 매달려서 살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당시에 살고 있던 밀림은 불이 나거나 자연발화가 되거나 뭐 혹은 비가 오지 않거나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천둥 번개가 치거나 하는 기후 환경에 절대적으로 종속될 수밖에 없는 삶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밀림에서 먹을거리가 떨어지게 되는 순간, 자, 다행히도 밀림에서 높은 곳에 위치했던 유인원의 리더인 누군가가 저 멀리 보이는 초원을 보게 되었을 거다라고 소설을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저 초원을 보는 순간 우리는 저기로 가야 할 필요성이 있을 거야, 필요성이 있어라고 하는 호기심이 발동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리를 이끌고 나무 위에서 내려와서 밀림에서 초원을 향해서 걸어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프리카였고, 이 아프리카에서 살던 유인원들이 인간의 초창기의 모습들이 추운 곳으로, 먼 곳으로 이동을 하면서 각각의 피부색과 눈동자의 색과 머리색과 골격들이 변해가면서 우리는 각각의 지역 환경에 최적화된 인종으로 진화되어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호기심이죠. 네, 밀림에서 나무에서 내려와서 초원으로 갔던 것도 호기심이었고요. 아프리카에서 세계로, 그리고 중세 유럽 사람들이 대항해 시대 때 신대륙 발견을 하기 위해서 동쪽으로 서쪽으로 배를 몰아서 항해했던 그것도 역시 호기심에 의해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가장 동물과 다르게,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시켜요. 수업 중에도 이렇게 시켰어요. 다행히도 안타깝게 이게 없어졌어요. 지금 한번 보여주세요. 실시간 검색어인데요. 네이버와 다음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검색어들이었어요. 제가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아침 수업이 있으면 아침에 등교하기 전에 뭐 게임하거나 유튜브 보거나 음악 듣거나 웹툰 보고 이렇게 오잖아. 근데 나한테 10분만 할애해 줬으면 좋겠어.
실시간 검색어를 보자. 왜요? 라고 물어봅니다. 저는 게임 만드는 사람이니까 게임을 만들거나 컨텐츠를 만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쳤잖아요. 컨텐츠는 사람들이 즐기죠. 사람들이 즐긴다는 것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을 컨텐츠에 녹여내야 되거든요. 근데 컨텐츠를 만드는 제작자들이 세상살이에 대해서, 세상 사회에 대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관심 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등교하면 출석 부르기 전에 제가 먼저 지금 실시간 검사가 1등이 뭐야? 라고 하면 아이들이 저에게 대답해 줬어요. 어떤 키워드? 예를 들면 뭐 소년제요 라고 얘기하면 소년제가 왜 실시간 검사가 떴을까? 라고 하면 아이들은 소년제가 지금 왜 떴는지. 근데 제가 배제했던 것들이 있어요.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와 같은 것들은 배제하자. 다만 건강보험, 지금의 이슈는 러시아 백신, 이런 것에 대한 키워드들이 올라오면 그 키워드들에 대해서 확인해보는 작업들을 10분만 써보자 라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조금 똘똘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관찰을 하게 되고 그 관찰에 한 내용들을 분석하게 되고요. 분석한 걸 또 표현하게 되고 하는 과정들을 좀 훈련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부터 확인해보는 작업이 우리 아이들이 지혜롭게 진화되는 첫 번째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게임 얘기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게임이 다른 컨텐츠와 무엇이 다를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아이들은 금방 대답할 수 있어요. 뭐냐면요. 다음 페이지요. 네. 저렇게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우리가 흔히 인터랙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인터랙션을 단어를 쪼개서 보면 인터는 두 가지 이상의라고 하는 의미하는 접두사예요. 인터내셔널, 인터넷, 뭐죠? 네트, 그물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인 거죠.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그물과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물이 연결되는 거예요. 네이션, 국가, 내셔널, 국가적인 이란 뜻인데 인터내셔널 하면 국제적인이 되는 것이죠. 즉 인터는 두 개 이상이 뭔가 교류가 되거나 뭔가 붙어 있는 것을 얘기하고요. 액션은 행동이잖아요. 게임은 다른 컨텐츠하고 다른 게 이거죠. 영화는 감독의 예술이라고 하듯이 감독이 의도한 것을 영화 속에 어떤 다양한 연출법으로 설명하고 그걸 돈 내고 보러 온 관객들이 보고 감동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고 혹은 실망하고 가는 것이 일방향 컨텐츠인 반면에 게임은 내가 누군가를 쫓아가고 누군가를 뭔가를 잡고 할 때마다 상대방도 그렇게 작용해서 예를 들면 서로 같이 싸우는 게임이다라고 하면 내가 그 사람이 주먹을 피했을 때 그 다음에 행동은 이렇게 나와야 되고, 즉 게임은 쌍방향으로 뭔가를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인 거죠. 이게 다른 컨텐츠와는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게임 산업이 압도적으로 젊은 층과 지금은 나이 드시는 어르신들에게도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우리 프리드리히 니체 철학자죠.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제대로 된 모든 고등교육에는 춤이라고 하는 게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아주 옛날이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봤더니 발을 갖고 춤을 추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춤을 추고 단어를 가지고 춤을 추고 펜을 가지고 춤을 추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춤은 즉 저는 놀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놀이는 공부가 놀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아주 어려운 책을 쓴 니체도 저런 얘기를 옛날에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춤을 추지 않고 지나간 하루는 잘 살았다고 볼 수 없고, 웃음이 동반되지 않은 진리는 진짜 진리를 할 수 없다. 웃음은 뭐죠? 즐거움이잖아요. 즉 공부가 놀이가 되어야 하고
지식은 춤처럼 유연성을 갖고 대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어떠한 것이든 받아들이는 것.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게임을 좋아하는데 왜 애들이 게임을 좋아할까요? 다음 페이지요. 왜 좋아하는 걸까?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게임은 되게 중요한 일상의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의 공간과 요즘 유행하는 뭐 메타버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메타버스에 굉장히 익숙한 아이들인 거죠. 아무리 부모가 게임 좀 그만해라라고 해도 아이들은 좀처럼 게임을 그만두지 않아요. 그 이유는요. 그 안에 문화, 역사, 예술, 경영, 경제, 정치, 스포츠, 커뮤니티 등 실제로 사회에서 존재하는 모든 사회활동이 게임 안에 다 녹아져 있기 때문인 거죠. 게임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게임을 별로 즐겨하지 않으실 거예요. 게임이 진짜 그런 거야? 확인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한데요. 군주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2000년대 초중반에 아마 나온 걸로 알고, 중반쯤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내 최초의 정치경제 RPG 시스템이 있어서 이 게임 요소를 아주 재밌게 표현한 그 게임이기도 하고 성공한 게임입니다. 한국의 게임인데요. 이 안에는 주식을 거래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자, 부모님들, 저희 학교 학생들 중에도요, 주식 투자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해? 그러면 엄마, 아버지가 50만 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 가지고 있는 용돈 50만 원을 해서 합쳐서 100만 원으로 주식을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연스럽게 경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을 팔고 사고 할 때마다 세금도 떼어야 되고, 그죠? 양도세. 그리고 내가 집을 샀으면 그 집을 살 수 없으면 누군가에게 빌려주는 시스템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게임 이름이 군주이다 보니까 각각의 서버, 즉 가상의 영토죠. 그 영토에서 그 영토의 지도자를 선출해요. 선거제도인 거죠. 그러면 누군가 그전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그 분명히 공약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군주지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제 같은 시스템도 도입이 되고요. 그리고 세금도 걷고요. 그래서 걷은 세금으로 게임 안에 접속해 있는 유저들을 위한 복지제도 같은 것도 시행합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교재로 채택했었어요. 네. 자, 우리 아이들이 게임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려볼게요. 게임은요, 내가 들인 시간과 노력만큼 저렇게 정비례한 그래프로 뭔가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가 성장할 때마다, 실력이 올라갈 때마다요, 게임 안에 있는 내 외형과 캐릭터가 변합니다. 훨씬 더 건강하고 강해지게. 그죠? 그리고 막, 브론즈에서 실버가 됐다가 골드가 되고 플래티넘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게 보여지고요. 다른 사람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공부는요. 시간 대비, 투자한 돈 대비 정비례하지 않아요.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계단식으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매우 안타깝게도 애들이 3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내일이면 성적이 오르는데 오늘 포기하고 그만둬요. 왜냐하면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 거죠. 근데 이런 경험들은 아마 운동을 하셨든 공부를 하셨든 아마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이들이 내가 진짜 언제 되는 거야. 근데 결국은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중요한 건 그거를 UI나 컴퓨터의 UI, 모바일 폰의 게임에서의 UI, 유저 인터페이스로 눈으로 보여주는 작업이 안 된다는 거지. 이 그래프, 즉 바에 이만큼까지 쳤어요. 그럼 요만큼 하려면 내 20분만 더 하면 되거든요. 공부를 너 20분만 더 하면 반에서 5등이 올라 라고 보여줄 수 있으면 애들 공부해요. 근데 그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요.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교사분들도 들으셔야 돼요. 게임은요. 게임 유저들 중에 잘 못하는 애들 있죠. 열심히 하지 못하는 애들 혹은 열심히 하지 않는 애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자꾸 알려줘요. 야, 지금 접속하면 뭘 줘요. 조금만 더 하면 넌 훨씬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걸 학교의 현장으로 얘기하면
학교에서 공부 못하는 애들을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게끔. 게임을 못하는 애들을 게임 잘하게끔 만들어 주게끔 하는 장치들을 다 만들어 놨죠. 왜요? 돈 버는 일이잖아요. 그 얼마나 친절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사분들이 다 모두 다 관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즉, 그래서 아이들은 게임을 내가 하면 내가 내 존재의 가치를 계속 인정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게임을 좋아하죠. 공부가 재밌겠습니까? 넘겨볼까요? 우리가 좀 습관을 들이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아마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용어는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예전에는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만큼 게이미피케이션이 많이 쓰여졌는데요. 게이미피케이션은 게임은 아니지만 게임화된 것, 게임처럼 보여지기도 하는 것.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마케팅 요소를 쓰는데요. 우리 쇼핑하러 이렇게 쇼핑몰 같은 데 가시면 어떤 옷가게에서 젊은 직원들이 이렇게 룰렛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거기 던지면 30% 할인 쿠폰 같은 거 주지 않나요? 이것도 게임이거든요. 근데 10% 쿠폰이 나왔어요. 내가 던졌는데 근데 저는 30% 쿠폰을 원하는 거죠. 그러면 직원이 10% 쿠폰만 줄까요? 그럼 다시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잖아요. 당연하죠. 손님을 그 안까지 들어가게끔 하는 것이 그 친구의 임무라고 한다면 10% 쿠폰을 줘서 그 사람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보다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30% 쿠폰. 자, 이런 것은 다 게임화되어져 있는 요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목표가 없을까요? 게임 안에서의 목표 명확할 텐데요. 그걸 이제 오프라인에서 공부라든가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의 목표를 설정해 주는 것. 그리고 거기에는 규칙도 필요하잖아요. 아까 규칙에 대해서 불공정한 것에 대해서 화내고 분노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너한테는 임무가 주어져야 해. 넌 이걸 해야 돼. 근데 너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과 경쟁하게 될 거야. 그래서 그 경쟁에서 이기든 지든 아니면 3등을 하든 7등을 하든 간에 거기에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사회에서 게임화된 요소로 마케팅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앱을 다운받았는데 그 앱을 오늘 들어갔고 내일 들어가면 출석부에 도장이 찍히죠. 여러분들 G마켓이나 이런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면 스탬프 같은 거 찍어주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어머니들 참 잘했어요. 도장을 손등에 찍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동네의 아파트 옆에 있는 마트나 중국집에서 음식을 시키면 포도송이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스티커를 줬지 않습니까? 이거 다 게임화되어져 있는 요소인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게임화되어 있는 어떤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익숙한 형태의 틀로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고 성과를 이루어냈을 때 보상받는 방식을 습관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게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은 이것이 당연히 합리적이다, 공정한 거야. 그래서 결과에 수긍하게 되죠. 그리고 공부보다 즉각적이고 명확한 결과를 주는 게임이 더 공평하고 공정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죠. 네. 제가 제가 이제 남자아이 둘이 있는데요. 힘들어요. 네, 엄마 아빠가 잠든 새벽 3시에 창문을 넘어서 베란다를 통해서 PC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게임을 하다가 네, 등짝을 한 대씩 맞고 네, 어렸을 때요 제가 이거 해봤어요. 우리 애 둘한테 냉장고에 자석으로 종이에다가 이렇게 그 규칙을 만들어줬어요. 엄마 아빠를 도와주거나 독서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이불을 잘 개거나 신발 정리를 잘 하거나 설거지를 해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수화 시켰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2000점을 일주일에 얻으면 2시간 게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줄게. 관여하지 않아. 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표에 있는 리스트에 있는 것대로 수행을 하다가요. 아이들이 새롭게 다른 걸 만들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빠 그럼 내가 재활용 쓰레기를 버려서 분리수거를 잘했어. 이거는 왜 항목이 없는데 이거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몇 점이에요? 그럼 몇 점이야? 라고 했고요. 이게 자연스럽게 아이가 둘이었고 비슷한 또래이기 때문에 서로 경쟁을 하게 되죠. 형보다 잘하려고, 동생보다 잘하려고 하는 경쟁들이 만들어요. 즉 아이에게 저는 목표를 주고 규칙만 설정해 줬더니요. 스스로 경쟁하고 그 임무들을 새로운 임무를 찾아서 수행하고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그러면서 아이들이 얘기해요. 아빠 내가 4,000점 얻었는데 그럼 내가 4시간 해야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맞다. 그럼 4시간 해라. 근데 어떨 때는 아빠 내가 이번 주에는 시간이 없어갖고 2시간 반밖에 못했는데 나머지 1시간 반은 저축할 수 있어요? 다음 주에 써. 네, 안 돼! 라고 하는 것도 역시 아이들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작업들을 어렸을 때부터 좀 습관을 들여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해봤던 것이었어요. 이게 다 게임화하는 과정이죠. 네. 몇 가지 보여드릴 거예요. 그 4개의 화면이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활용되어지는 것들을 그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좀 확인하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맨 위에 링크부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으로 이용하는 거죠. 전기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거죠. 이제 게임 재미라고 하는 요소를 여기 부과했습니다. 소리도 따로 나가죠. 자, 뭐 대략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알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서울시청에 아마 비슷한 게 있어요. 그리고 인천에 있는 어떤 병원에도 이렇게 적용해서 사람들한테 호기심과 즐거움을 주면서 전기도 절약하지만 자꾸 걷게 되니까 건강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볼게요. Hi, I'm Kevin Richardson. I'm the winner of Volkswagen's Fun Theory Award. My idea was the speed camera lottery. 요즘은 스마트폰을 보면서 그 교통사고가 좀 잦은 것 같아요. 횡단보도에서. 그리고 유럽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신호를 잘 지키지 않고 그냥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낸 거죠. 제가 만약에 서울시장이 되거나 뭐 한다면 이걸 가지고 공약을 갖고 들고 나가서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아닌 것 같습니다. 저거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아니에요. 지금 맞으실까요? 네. 굉장히 재밌는 영상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강남역이나 뭐 안양 1번이나 뭐 평촌에 뭐 홍대 뭐 이런데 설치를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People are born to live their lives. I'm born to dance. Want me to work like a dog in a full-time job? Haha, I'm born to dance. Don't wear no coat, no tie, no shirt, and even no pants. I'm born to dance. You shaking your head? Well, I'll be shaking my ass, cause I'm born to dance. I wanna shake it and shake it and shake it, shake it and shake it, girl. Do you wanna shake it? I wanna shake it and shake it and shake it, shake it and shake it, yo. Watch me dance now. 이제부터 신호를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신호를 지키는 시간 동안 굉장히 즐겁게 컨텐츠를 소비하고 즐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교통사고가 많이 줄었어요. 네. 그 네 번째 링크를 한번 눌러주실래요? 세 번째는 건너뛰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방송하는 스튜디오 주변의 경관이 너무 좋아요. 산도 있고요. 공원처럼 굉장히 공기도 맑고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네요. 그래서 좀 준비해 봤는데요. 공원에 쓰레기통을 전자 장치를 좀 붙이는 거죠. 그래서 쓰레기를 넣으면 굉장히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쿵 하는 소리가 들리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신기해하기 시작한 거죠. 쓰레기통에서 쓰레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떨어지는 소리가 나게끔 만든 거죠. 재미 요소를 환경과 결합시켜서 붙인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주변에 있는 쓰레기를 찾아서 쓰레기통에 자발적으로 넣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꺼주셔요. 네. 실제로 지금의 이런 사례들은 특정한 어떤 자동차 회사에서 스폰서십을 해서 북유럽에서 진행이 됐던 프로젝트인데요.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해도 뭐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의 링크를 건너뛰었는데 세 번째 링크는 제가 좀 직접 설명드리려고요. 우리가 이제 음식물 폐기물이나 재활용 쓰레기 같은 것들을 분리해서 대부분 누가 하냐면 아빠들이 하죠. 네. 아빠들이 갖고 와서 이렇게 버리고 하는데요.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게임기처럼 만들어서 병, 캔 이런 보틀들을 구분해서 우리가 여기다 넣으면 마일리지가 쌓이게 하고요. 그 마일리지는 내가 이제 아파트에 동이나 카드가 있거나 패스워드, 아이디 같은 것들을 넣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주어진 시간 안에 빨리 넣거나 잘 구분해서 넣는 시스템을 만들어 넣는다면 아파트의 재활용 쓰레기장에 그러면 거기서 얻는 마일리지로 그 주변의 아파트의 상권에 세탁소, 빵집, 짜장면집, 마트에서 또 활용할 수 있으면 그 재활용된 비용들을 그 지역 상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게 순회할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어떤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환경도 생각을 하면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고 아이들에게 교육적 차원에서도 이렇게 게임화되어져 있는 시스템을 좀 도입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받아도 되나요? 네. 네. 질의해 주시면 네. 저희 질문이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거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면 재밌었다라고라도 얘기해 주세요.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네. 네. 재밌었습니다. 아주 유익한 네. 게임을 공부와 같이. 아, 네네. 경기 게임 마이스터가 좋은 학교입니다. 네.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아이들과 팔씨름 해주고, 네.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기 힘들어요 할 때 2시간씩 상담해주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네. 기존에 있는 교장 선생님들의 어떤 모습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교장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냥 공부시켜서 졸업시키는 교장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을 제가 다시 데리고 산업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동료, 후배, 선배들에게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그렇죠. 무엇이든 재미있어야 합니다. 아이디어 공감이요. 유익한 강의였어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네. 저희 질문인데. 네, 질문 있으십니까? 요즘 전래놀이가 요즘 돌봄교실에서 많이 활용이 되잖아요. 돌봄교실이나 학교, 초등학교에 전래놀이라는 네. 놀이가 많이 보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게임하고 콘텐츠하고 어떤 연관성을 지어야 될까요? 사실 우리가 일반인들이 게임화하거나 게임으로 만드는 것이 기술이 많이 필요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냥 종이나 어떤 나무 블럭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드 게임화 시켜도 좋고요. 독일에서는 보드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을 작가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임에는 스토리텔링도 필요하고, 그죠? 캐릭터에게 어떤 성격도 부여해줘야 하고, 그 캐릭터들이 어떤 규칙 안에서 플레이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하고, 그런 과정들을 아마 지금 말씀하신 그 컨텐츠, 전래 이런 거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은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런 걸 잘하시는 분들을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셔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 추후에라도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여기 센터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재능기부 한다고 생각하고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게임으로 이해하는 우리 아이. 네, 고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인 제 아들이 이해가 되는 그런 강의였습니다. 제가 정말 꼼꼼히 메모를 했는데요. 저희는 바보 상자를 보고 자라났지만 바보는 아닌 것처럼 사실 우리 아이들이 게임에 많이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부모로서 우리 아이가 게임할 때의 그 집중력만큼 공부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이것은 우리 학부모, 어머님들만 들을 강의가 아니라 그 자녀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으로도 이게 함께 해야 되는 특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후에 저희 학부모 특강을 할 때 아버님과 그리고 어머님 같이 모셔서 함께 들어보는 시간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와 규칙, 경쟁, 그리고 임무 보상까지 적절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제대로 된 교육들을 함께 하는, 그래서 학생이 행복한 명품 교육대실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안양시 학부모 교육기부단 우리 선생님들과 저희 안양시 인재육성재단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서 잠시 한 번 더 안내를 드리면요. 안양에는 5개의 특성화 고등학교와 1개의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지금 특강을 해주신 경기 게임 마이스터고 교장 선생님이 계신 곳인데요. 지금 사실 그 올해 경쟁률이 2.42대 1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 공부를 우리가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상위권의 학생들이 가게 되는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사실 자랑스럽죠. 안양에 그런 고등학교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혹시 우리 주변의 학생들과 또 주변의 또 자녀들 중에서 게임에 관심이 있고, 특히 여기는 게임을 하는 곳이 아니고요. 제가 듣기로는 게임을 개발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개발하고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내주시면 지금 금방 강의를 마쳐주신 우리 정석기 교장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정말로 적절한 어떤 보상과 함께 제대로 된 교육을 펼쳐내지 않으실까 매우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 오늘 저희 아들을 이해하는 그런 놀라운 기회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의 참 재밌게 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진행되었던 발대식 영상은요. 다음 주 저희 화요일 날 저희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를 시킬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을 드리고요. 발대식을 마치기에 앞서 저희 사진 찍으셔야죠. 단체 사령 어떠십니까? 어머, 우리 선생님 벌써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네, 장수영 선생님 지금 머리 따듬고 계시네요. 그럼 네네네. 같이 있을게요. 네. 의자가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게임 마스터 고등학교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오는 학교만은 아닙니다. 게임을 잘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가 좋은 친구들, 그리고 마이스터 인재 전형과 일반 전형이 있어서요. 네. 약간의 뭐라고 할까요? 약간 좀 엉뚱한 애들 있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속된 말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똘끼가 있는 애들, 대환영이고요. 그리고 물론 모두가 그런 아이들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를 좀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지원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홍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옆으로 오시면 좀 화면이 같이 잡혀내서 사진 찍습니까? 네, 사진 저희 어제 하트로 네네. 네, 신호 주세요, 선생님. 네, 지금 찍어주신 예쁜 사진들은 유튜브 방송에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많이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옆에 교장선생님 계시는데 같이 맞춰보도록 할까요? 네, 올해 저희 오늘 2021년도 학부모 교육기부단 OTT 발대식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발대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슬기롭게 극복하고 하루빨리 학교 현장에서 우리 학부모 교육기부단과 학생들이 웃음이 넘치는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인재 교육센터장 황순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